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정입니다. YMCA에서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또 승려로서 또 최초의 초대라고 말씀하시니 더 감사하고 또 부담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시인입니다. 승려 시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시인이라는 소리죠. 근데 어찌됐든 YMCA가 기독교 청년 단체죠. 예, 그리고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YMCA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는 정신으로 또 사랑 가득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 목적이 있는 것 맞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정신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도정사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어요.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극락종토를 이제 부처님, 극락종토의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이유도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와 인연된 모든 분들이 극락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미타불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더 사랑 가득한 세상, 행복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YMCA나 저희 생각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은 과연 사랑 가득하다는 말은 다들 뭐 부분은 굉장히 다른 시각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정이라는 거는 뭐 하나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안 갖다 주셨네. 정이라는 거는 발을 정자죠, 그렇죠? 그런데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할 때 정자와 발을 정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치의 정이란 발을 정자 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이 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백성이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란 바른 정치이기도 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기도 하고 바르게 행하는 도덕적 기준이, 나름대로의 도덕적 양심과 기준이 될 텐데요.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검사가 보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법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정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문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가 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업가들에 있어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사업에 이익이 되느냐, 소래를 끼치느냐에 따라 정이냐 아니냐를 나름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운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할 때 내리막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판단해야 될 때,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있고 왼쪽에는 5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부딪혀야 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 불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특강을 이어갈까 합니다. 불교에서의 정은 정등각이라고 말을 해요. 정등각. 그러니까 평등.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평등, 절대 평등,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사회적 정의로 나가면 법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법 적용, 임금이 정치를 할 때에도 위정자나 백성이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않는 것, 이게 이런 평등을 보통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이나,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을 향해 나가는 수행자인 보살이나 일반 모든 생명체를 가진 중생이나 시삼무차별이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근데 좀 기독교 사상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밑에는 또한 짐승들이 있어요. 물론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전도서를 읽었던 기억이 이제 나네요. 아무튼 차별적인 게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절대 평등의 가치에 둔 사랑이어야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평등을 중심으로 한 세상, 그것이 바른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자가 말한 정의라는 것도 그런 임금과 백성의 평등성, 그것을 중심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하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논의도 사실은 평등성에 그 바탕을 둬요.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어눌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요. 글을 쓰는 데는 익숙한데 말을 하는 건 좀 서툴러요. 혼자 저 산골에 살다 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고 그래요. 법회 때도 사람이 안 와서 혼자서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해서 어쩔 수 없이 1시간 동안 제가 말할 걸 이렇게 다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잘 읽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정치인도 계실 것이고 어느 한 분야의 박사님이나 언론사 관계자, 사업가나 직장인, 불교가 아닌 타 종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대중에게 제가 오늘 들려드린 정치와 팬덤에 관련된 특강이 승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란 점에서 여러분께 나름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제 개인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세상이란 곳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태의 삶이 있어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으로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행태의 삶, 다양한 방법의 수행,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빛이 되시는 선지식들이 계셔서 화엄세계라 합니다. 화엄이란 말은 꽃으로 장식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어떤 꽃으로 장식되어 있느냐? 바로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향기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여 세상을 잡화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이념이나 하나의 통일된 체계, 하나의 일사불란한 행동, 하나의 가치, 심지어 하나의 권력이나 하나의 율신 종교를 추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름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너의 신과 나의 신이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이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왼손을 묶어놓고 오른손으로 부모님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단일한 교복을 입어야만 했고요. 단일한 모자를 쓰고 단일한 머리 모양을 빡빡 깎고 단일한 책가방 들고 다니는 거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단일한 책가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남들과 다르면 눈치를 받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제재를 당하고 남들과 다른 철학과 사상을 가진다는 것은 암기부나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되며 남들과 다른 세상을 꿈꾸면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는 짓 하지 말고 남들에게 잘 맞추며 살아라 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획일화된 세상, 획일화시키는 이념, 획일화시키는 정치가 독재 정치며 전체주의 정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이 피 흘리며 싸워서 쟁취한 지금의 민주주의 세상이 너와 내가 다름을 용납하는 세상이며 그 다름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는 저희 강의가 어떤 분에게는 편견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지나친 억측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은 늘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행자의 모습으로 중생에게 낮추신 부처님의 모습과 가르침이 낯설게 다가왔었고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인해 사상을 주문했던 공자와 맹자가 그러했으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제단을 뒤엎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질책했던 예수님이 새롭게 또는 좀 낯설게 다가왔을 것이며 말을 타고 활을 휘두르며 사막의 부족들을 통일했던 선지자 모하메드가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부족의 제사장 중심의 정치에서 왕정 국가의 탄생이 또한 새롭고 낯설게 다가왔을 것이고 왕정 국가가 몰락하고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통치 탄생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탄생이 그러했을 것이며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나 또한 자본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들도 또한 낯설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믿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견해, 옳다고 믿는 가치관도 세월이 지나면 변개되고 바뀌며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지금의 정권도 바뀔 것이고 지금의 정치 구조도 역시 바뀔 것이며 지금의 언론도 그 정치적 입장과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보수가 내일은 진보가 될 수도 있으며 어제의 진보 또는 개혁이 오늘과 내일은 보수가 되어 더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말과 생각과 주장과 정치적 견해와 언론관이 여러분과 다름이 있을지라도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과 향기로 꽃을 피우는구나 하며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정치를 비난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비틀어 보더라도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은 각기 다른 꽃들이 각기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향기로 피어나 서로 더불어 어울리며 장식된 화음의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승려시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팬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의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며 시작하려 합니다. 시 제목은 성황당과 매화입니다. 성황당과 매화 도정. 성황당 가는 고운 길. 다시 할게요. 성황당 가는 달빛 고운 길. 그 언덕 매화는 발을 묶는다. 긴 머릿결 같고 아이의 울음도 같은 소름이 바위 틈에서 얼고 녹는다. 귀신도 달빛이 고우면 눈물이 난다. 놓아둔 소주병과
막걸리 한 사발에 눈물이 나고 매화 향기는 올라오는 취기다. 그래서 이 언덕 지날 때 달빛을 핑계로 붙잡는 것이다. 들어줄 리 없는 성황당 가는 달빛 고운 언덕. 봄이면 매화가 피고 매화가 거듭 피는 건 귀신의 눈물 때문이다. 귀신도 돌무더기만큼의 하소연이 있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 할 때 고운 달빛과 향기로 언덕 넘는 객의 발을 묶는다. 어떤 분이 제게 시를 잘 쓸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써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신도 시를 쓰고 싶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나름 저만의 시쓰기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시를 잘 쓰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애쓰지 말라. 사물이 내게 하려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자신의 얘기만 합니다. 시원한 강바람 앞에서도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연만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를 잘 쓰는 시인은 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성황당 달빛 고운 길을 걸을 때면 달빛이 하는 얘기를 들을 줄 알고 매화꽃과 매화 향기가 내게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거기에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얘기하는 얘기도 귀를 기울입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의 소리, 강물을 보면 강물의 소리, 불벌레 소리나 새 소리를 들으면 그네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얘기를 듣고 공감할 줄 알아야 수준 높은 시가 나옵니다. 사물과 내가 아닌 의미, 그 의미가 시로 승화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 팬덤의 발생과 발전 현상에 대해 공감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하고도 깊이 있게 관련된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팬덤의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덤에는 팬덤 정치와 정치 팬덤이라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팬덤 정치와 정치 팬덤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요, 언론에서는 보통 팬덤 정치와 정치 팬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평론가들, 정치 평론가들이 팬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팬덤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팬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팬덤 정치냐, 정치 팬덤이냐 또는 팬덤 문화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오늘 정리한 것은 제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팬덤 정치란 특정 인물이나 그룹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들의 정치적 견해나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팬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것을 팬덤 정치라 하고, 이에 반해 정치 팬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확산시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팬들이 해당 인물이나 정당을 옹호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판적인 적극적인 반박과 정치 참여에도 정치 팬덤의 활동 영역이라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팬덤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더십과 비전에 열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이슈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나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시위와 정치적 활동 등이 다 이제 정치 팬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정치 팬덤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동질감을 유지하고 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제 쉽게 정치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정치인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정치 팬덤을 발생시키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빠르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 역시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홍보하는 것도 팬덤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뉴스, 토크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와 여론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팬덤도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장된 정치 팬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팬덤이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정치 팬덤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팬덤이 단순한 인물 숭배를 넘어서 정책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발한 토론을 장려할 수 있다면 팬덤의 정치적 성숙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팬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팬덤이 단순한 지지에 머물지 않고 정치인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아울러 유지한다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팬덤은 이를 통해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덤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덤이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팬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 팬덤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정치 팬덤은 근본적이면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특정 가수나 연예인을 지지하는 팬덤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고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규모로 메시지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덤이 종종 대규모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조직하여 특정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 새로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K-팝 아이돌 팬덤이 특정 사회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홍보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치인이나 정치 단체가 거꾸로 특정 아이돌이나 그룹의 인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팬덤의 열정과 영향력은 때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목을 높이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제가 무속의존, 팬덤, 혐오의 정치는 왜 일어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무속의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고 하니 그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팬덤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팬덤과 혐오라는 주제어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일까요? 함정이 있다면 그 함정은 과연 누가 팠을까요? 우선 그 함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팬덤과 혐오라는 주제 그 자체가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팬덤에는 혐오가 자연히 따른다는 무의식적 선입견이 주제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YMCA 측에서 정해서 제게 통보해 준 것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접하고서 의구심이 들었던 건 팬덤에 혐오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게 과연 옳은 인식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팬덤과 혐오가 한 쌍으로 따라붙는 단어라면 이 프레임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은 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의심이라는 하나의 큰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특강을 통해 언론의 조작과 무의식적으로 세뇌당한 자신을 눈치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치 팬덤이란 특정 정치인을 추정하는 정치성을 띤 무리나 집단 또는 특정 정치 이슈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단, 조직의 활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의 정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란 국가 사이에서든 국가 내 집단 사이에서든 권력에 관여하고자 하는 분투 노력 또는 권력 배분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투 노력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투라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떨쳐 일어나 싸운다는 의미의 분투에 노력까지 더한 것이 막스 베버가 정의한 정치라는 말이거니와 정치의 속성이란 치열한 싸움을 통해 권력의 획득의 목적이 투영된다는 점에서 욕망에 기인한 인간의 삶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욕계 즉 욕망의 세계라고 설명한 부분과 상통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스 베버가 정의한 정치의 의미에서 보는 정치 팬덤이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목적을 그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행위이기에 오늘날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에 있어 불가분의 사회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변화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기 마련이며 다양한 욕구만큼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누가 더 민감하게 이슈를 선점하고 창조해내느냐, 아젠다를 만들고 여론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팬덤의 구축과 지지하는 세력의 흥망이 갈립니다. 팬덤과 정치인의 상호 의존 관계가 강화되고 정치 팬덤이 작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 팬덤의 작동 현상은 기존 정치인들만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비효율적 선거 조직 시스템을 벗어나 더욱
디테일한 정책 방향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인터넷 시스템의 발전에 기인합니다. 이는 정치적 동일 지향점을 추구하는 이들의 조직화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신문과 방송 기사에 수동적 언론 소비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소외 계층이 적극적으로 댓글과 구독을 누르며 정치와 여론의 향방에 참여함으로써 광고 확보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동료의 사람들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동료들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적극적인 정치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팬덤은 과거에 정치와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정치 소외 계층으로서의 국민, 기존의 수동적 정보 소비자로서의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이슈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현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정치 이슈에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팬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자 함으로써 관련 정치인과 연계된 정책 담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사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정치 팬덤은 민감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팬덤층을 자발적이면서 자발적으로 탄생시키도록 만들었고, 그 온라인 팬덤층이 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지자체당 등의 선거 활동과 투표에도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정치인의 개인적 정치 활동과 정치적 소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권자의 권력 행사를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젠더 논란이 있었죠. SS를 통해서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이러한 젠더 논란을 중심으로 한 정치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이 젊은 팬덤의 강력한 지지세에 힘입어서 신당 창당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당선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팬덤이란 이처럼 노사모나 박사모, 문파 또는 개딸처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나 정치인의 정치 철학에 대한 단순한 추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정치적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민감한 사회 문제를 부각시켜서 동질의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자발적이면서 자생적인 결사체의 성격을 띠도록 만든 고대 정치 공학적 산물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메이저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팬덤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경도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는 정치인을 향한 직접적 테러 행위를 정치 팬덤의 부정적 요소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방송과 언론 기자들,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는 팬덤의 특징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거나 맹목적인 혐오라는 등식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앞장서서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폄훼하거나 경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팬덤이나 과격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정치 팬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본과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팬덤을 조작했을 때, 양산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연합,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부대 등의 팬덤 조직이 자생적이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정치 결사체로 볼 수 있느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에 출범한 단체로서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친위 부대라고 불리는 구구단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쌀 때 트럭에 새 파이프와 강목 등을 싣고 다니면서 촛불 시위, 시민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 사실상 보수 정치권의 금권에 의해 조직된 단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보수 단체를 살펴봐도 그 나라의 극우라고 하면 보통 극단적 민족주의나 자국 우월주의에 기초한 단체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극우단체라 부르는 어버이연합,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부대 등은 성조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국기, 일본의 우길기까지 시위에 등장시켜서 나름 반민족적이며 친일 색채를 드러낸 것으로 보며, 또한 극단적 친미주의자들이거나 시오니즘 기독교 뉴라이트 계열의 한일합방 옹호론자들, 시대착오적 반공주의와 종북몰이자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사상과 이념으로 도태되어가는 계층의 합집합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극우를 자처하는 건 기칠 그 단체가 한민족 우월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반공단체이거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체여서라기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반정부 여론을 상대적으로 기계적 중립을 꾀하는 정권 수호 목적을 위해 급조한 보수단체였고, 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여론을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개혁 의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관변단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치 팬덤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부패한 정부이거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정권이나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의 비호 아래 탄생된 우경화 단체에 의한 야당 탄압과 언론 조작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팬덤, 그런 예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시민들이 다 목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옹호부대 역할로 조직된 정치와 단체가 사법 권력의 비호와 묵인을 받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 횡행하던 정치 깡패 집단의 폭력과 테러가 그러한 유행이었으며, 전국에서 120만여 명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도 그러했고, 서북청년단의 제주 4.3 학살 사건이나 김구 테러 선생 등이 이제 그 예를 할 것이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6만여 명의 시민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3천여 명의 영구장애와 사망을 일으킨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전신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3,700여 개의 관변단체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지만월 씨를 비롯한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단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난파 공작원들의 반란으로 믿거나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니, 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종북 프레임으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던 정권이 만든 팬덤 정치의 폐해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팬덤의 부정적 폐해들은 나라의 정치 수준을 대변한다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팬덤의 부정적 폐해들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위정자에게 입법과 행정,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위정자가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가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팬덤의 부정적 폐해들은 뻔뻔한 괴범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 책임감과 균형 감각도 없는 위정자가 무엇이 정치인지 깊이 생각할 줄도 모르는 정치적이지 못한 국민들의 무비판적인 지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정치가 나와 내 자식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 내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사회였으면 좋을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지지와 어리석은 선택을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고 주장했던 플라톤의 주장이 현실이 되고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주장했던 조제프 드 메스트로의 말처럼 정치를 외면하면서 행복한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에 무관심하던 우리에게 불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각종 메이저 언론사를 중심으로 팬덤 정치나 정치 팬덤을 논하면서 팬덤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거리인 양 호도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 팬덤이나 팬덤 정치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혐오를 조장한다며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택적 기소나 별건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는 검찰의 행태에는 지금껏 눈 감았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정치인을 따르는 정치 팬덤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진실을 호도하거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치 팬덤에 대한 메이저 언론의 이러한 확증 편향적 비판과 분석이 일면 타당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팬덤이 지지하는 대상이든 지지하지 않는 대상이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남을 공격하고 폭력성을 띠거나 경쟁의 상대에게 테러를 저지르는 비성적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한 팬덤 문화, 팬덤 정치, 정치 팬덤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 옹호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돈과 조직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만든 관변단체의 성격의 팬덤 정치 팬덤의 경우를 제외하면 팬덤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발적이면서 특정 사회 이슈에 공감하여 동질의 정치적 해결책을 갈망하는 이들의 모임이면서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건전한 정치 결사체로서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팬덤 정치의 본질적인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었던 자발적이며 자생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동원했던 신문 방송의 댓글 부대, 안기부와 국방부, 경찰력까지 동원된 댓글 공장은 부정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성적 정치 팬덤의 또한 한편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년 세대들이 정권을 향한 분노와 여론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 정치 팬덤의 구축되는 기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언론의 무용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정치 팬덤 현상이 시간에 따라 점차로 가속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사망자 299명, 영구 실종자 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단원고 학생 수만 250명, 교사가 11명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뉴스 속보에서 인천 제주 간 여객선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중 선객 전원 구조라는 뉴스 타이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윤리적 측면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의 비상식적인 취재 방법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담보되지 못한 무능한 보도 행태의 민낯이 전 국민 앞에 똑똑히 드러나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적 불행이었던 세월호 참사 앞에서조차 방송과 신문사들은 오로지 특종이라는 먹이를 발견한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대학 학보사 편집장 출신이고 대학 1학년 때부터 평기자에서 올라가서 대학 거의 4학년 초반까지 편집장을 했고 지금 이제 해인사에서 또 월간 해임 편집국장을 하면서 홍보국장을 하고 또 건 10년 동안 불교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언론을 바라볼 때 언론에서 얼마 전에 이제 팬데믹에 대한 대담을 할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떠나서 저 사람들이 팬덤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담론화를 시키는 그 과정에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냥 방송을 만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방송에서는 하나의 방송을 만들 때 주제를 정할 때는 굉장한 내부적 논의가 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방송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실제로 거의 팬덤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과 나름대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적 불행이었던 세월호 참사 앞에서조차 방송과 신문사들은 오로지 특종이라는 먹이를 발견한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죄수를 올리려 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내팽개치며 취재 경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재난적 국가적 재난 앞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고 표절에 기사 재베껴 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포기, 선체 인양 포기의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발 언론 브리핑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방송 기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국민에 대한 무책임함의 참사이자 언론의 무능함을 넘어 무용함 그 자체를 드러낸 언론의 참사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인을 향해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고 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인 기덕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사실 기덕이라는 말은 제가 인터넷에서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기덕이라는 말을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기덕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만큼 언론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화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메이저 언론사는 팬덤이 왜 껄끄럽고 부담스러울까요? 왜 그런 담론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이런 담론은 총선 전에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팬덤 정치화 되어가는 이제 개딸들에 관련돼서 또는 이제 민주당과 또는 국힘당의 그 정치인 뽑는 걸 뭐라 그래? 국회의원 선거 전에 공천 과정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 또는 이제 조국 대표에 관련된 팬덤 효과 그런 것에 대한 아마 경계였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선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팬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언론사는 팬덤이 왜 껄끄러운 것일까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정치체를 결성하여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팬덤 정치와 정치 팬덤의 현상은 참여적 민주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에서 정책을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과도한 사명감으로 인한 극단적 주장과 폭력을 동반한 과격한 정치 활동을 통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적대시하는 이들의 집단 행위가 일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훈 박사는 팬덤 정치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지옥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건대 이러한 경고가 해당되는 것은 히틀러의 팬덤 정치가 낳은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지옥의 문 사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세상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선동과 극단적 혐오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과 선동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매한 군중으로 치부하며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민주주의 발전된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고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가 진실을 덮고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도 곧 사실과 진실이 까발려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인터넷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사실만으로서 전체의 진실을 외면하는 건 오히려 기득권의 창살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메이저 언론사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의 암흑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더 빠르고 치열하게 개혁을 선도했으며 언론의 거짓 정보보다 더 깊고 자세하게 진실을 규명해 왔습니다. 4.19 시민혁명 당시에 여론이 그러했고 5.18 민주항쟁 당시에 민중 언론이 그랬으며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위로 정권을 퇴진시킨 사건과 풀뿌리 인터넷 언론이 메이저 언론의 보도 방향성까지 당시에 바꾼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 관련 조작 뉴스, 이재명 관련 검찰발 각종 의혹 제기, 조국 장관을 향한 별건의 별건 수사,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한 편향적 기사와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던 메이저 언론은 지금이라도 이 상태에서 뼈를 깎는 자구책의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다면 언론으로서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란 매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언론이 인터넷 뉴스나 팬덤의 여론보다 신뢰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윤리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또한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얻고 검토할 수 있고 보도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언론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확한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언론 환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둔 메이저 언론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자생적인 정치 활동으로서의 정치 팬덤에 대해 논평하기를 과도한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생각을 나름 조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낼 때가 많아서 비판적 사고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여론을 나름대로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팬덤은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위험이 커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저 언론이 오히려 인터넷 언론이나 팬덤에 의한 여론보다 더 객관적이지 않다고 또한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몇몇 방송국과 신문은 종종 특정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광고주나 소유주의 영향으로 인해 이슈를 선택적으로 다루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클릭수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언론의 신뢰도는 언론 자유지수와 연동되어 있어서 정권이 주는 광고비와 검찰 권력, 사정기관, 감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의
RSF가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80개국 중에 6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70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위를 기록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69위,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 문재인 정부 때는 41위에서 43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은 현재 문제 있음 부류에 속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한국 언론 환경이 이와 같은데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 팬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증폭시키는 건 어쩌면 메이저 언론 자체의 위기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모든 여론을 주도해왔고 아젠다를 만들며 민심의 향방을 이끌어왔던 것은 메이저 언론사였습니다. 언론의 여론 주도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바뀌고 주식값과 집값, 경제가 출렁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종은 사소한 하나의 팩트만으로 가능한 것이 언론의 영역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이성균 배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에 덧붙이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가 친척까지 파멸로 몰고 한 사람의 정치 생명쯤은 쉽게 끊을 수 있는 힘이 메이저 언론의 권력 카르텔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 팬덤을 맞닥뜨린 메이저 언론의 현실이 지금 메이저 언론이 처한 피할 수 없는 절명의 상황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검찰발 줄 세우기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메이저 언론들이 자기 부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생겼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과언을 가리며 방어적으로 팬덤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비도덕적이야, 너희는 비성적이야, 팬덤 단체인 너희는 증오와 불신을 잉태시키는 악의적 존재야, 너희는 감정에 앞서며 선동에 맹신하는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상을, 또한 그런 의미를 팬덤을 향해서 몰아세우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저희 주장이지만은 나름 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 팬덤의 부정적 이미지를 앞장서서 더 씌우는 메이저 언론이 보수 언론이거나 극우 유튜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보 언론의 기치를 건 한겨레 21과 한겨레 신문 사설, 공영방송 KBS가 팬덤의 부정적 이미지 더 씌우기에 제일 먼저 앞장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조국을 비롯한 여러 이제 현재 나타난 정치 현상에 대한 팬덤에 대해서 앞에 기사에 대한 정반대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기사를 내었던 것에 부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현재 나타난 팬덤 현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에 내었던 기사에 대한 자기들이 검찰발로 무분별하게 써내었던, 정치인으로서 공격했던, 한 인격을 짓밟았던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떻게 그걸 가리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시민들, 자발적 정치단체, 자발적 시민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진보 언론 자체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팬덤과 팬덤 문화, 팬덤 정치와 정치 팬덤, 우리의 현실 정치 참여, 현실이 무엇이라, 현실 정치 참여 현실을 무엇이라 명명하든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에는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잘못을 찾으려 한다면 정권과 권력의 비호 아래 만들어진
거짓 팬덤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 소신과 나라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바라며 모임 팬덤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모임 팬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권의 지원이 끊기고 정권이 몰락하면 자신들의 존재 의미마저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증오하며 적대시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아가 테러를 저질러서라도 상대방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팬덤은 정치적 일관성이 없고 정책의 통일성이 없고 민족의 자긍심이 없고 외세에 의존적이고 나약하고 겁 많은 이들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독재를 추앙하는 표현이 자신들을 태동시킨 정권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 씌운 보수단체나 보수우파라는 이름입니다.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지리멸렬한 허울로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 팬덤 문화, 정치 팬덤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정치로서의 팬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정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거짓 팬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언론에서 말하는 팬덤과 혐오라는 데서 그 카테고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이며 자생적으로 탄생한 건전한 팬덤 문화, 팬덤의 정치 팬덤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여론을 표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배우시며 정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정치인에게 정책과 비전을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젠다를 만들면서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정치 향방을 멋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메이저 언론사에게 귀싸대기를 날리실 수 있는 여러분, 팬덤 정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서론 부분에서 시를 잘 쓰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물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를 잘 쓰는 시인은 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숨겨지고 외면받았던 목소리를 공감할 때 사물과 내가 둘이 하는 의미로 시가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인의 마음처럼 남들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연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소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만큼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숨겨지고 가려진 얘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시처럼 아름다울 것임을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랜 긴 시간 동안 중언부언 좀 주절거렸던 감이 없지 않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8시 5분인데요. 8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하시면서 주십시오. 예,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의응답의 수준이 그 참가자들과 조직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자신의 의견을 갖다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의 의견을 조금 더 깊이 듣는 시간입니다. 가급적 그 취지에 맞게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직접 질의응답도 스님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 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중이 정치적인 얘기만 길게 하나, 또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는 미디어에 드러나는 현상뿐이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정치 현상 또한 팬덤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담 주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름다운 얘기, 행복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팬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균형 감각을 갖춘, 아까 말씀드린 평등성에 의한 정치 감각을 갖추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말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도 상관없고요. 예.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국내 정치 팬덤에 관한 그 유일한 정리 이렇게 잘 정리된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 아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른 흐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대의 정치라든지 이런 질문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추미애 장관으로 그 여론 흐름이 잡히는 과정에 정치 팬덤이 크게 그 깊이 작용했다, 관여했다 이런 뭐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정치 팬덤의 그 영향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텔레비가 없습니다. TV 없이 산 지가 한 20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미디어에 접하는가,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100분 토론도 보고 등등 합니다만은 추미애 의원에 관련돼서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평당원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제 모아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의견으로. 근데 이제 사실 결정 과정이 국회의원들만의 결정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은 우리 정치 팬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민주당 당원들의 나름대로의 패닉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출당 러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라 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지지하는 당원을 중심으로 한 언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가져야 할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팬덤이 잘못있다 잘못 없다, 또한 또 어떤 정치적 역할을 영향을 끼쳐야 된다,
더 끼치면 안 된다. 의원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약을 준다. 또 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의미를 변개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사회는 서로 갈등을 조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종교와 종교가 반목을 하면은 사회적 분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 간, 또한 건전한 정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민심 위반, 당원과의 이제 국회의원과의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반반씩 의견을 하든가 앞으로 좀 더 싸우면서 치열하게 좀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도민일보 최석환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무속 의존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 넣거나 사주 관상 무속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서 무속 논란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직접 의견 듣고 싶고요. 의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무속에 의존해야 될 상황과 의존하면 안 되는 상황,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의존해도 된다고 봐요. 그것이 좋으면은 다만 자신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단체를 책임진다든가 더 나아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속 의존은 실질적으로 이미 오래된 역사잖아요. 성경에서도 다윗 왕도 무속에 의존해서 돌아가신 분을 이제 불러내서 미래를 물었던 게 있어요. 성경 어디 나온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한 30년 돼서 성경 읽은 지가. 그런데 이제 다윗 왕도 심지어 이제 무속적인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그래서 어찌되었든 무속의 의존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지금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연초가 되면 개인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스님들은 그런 것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으로서는 이제 대단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다른 종단 스님들은 스스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어찌되었든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개인적 습관에 기인한다. 또 무엇을 믿느냐의 이제 개인적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내가 국민을 어떻게 섬기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걸 지금의 대통령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소한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무속인이 왕자를 새기면 왕이 될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왕자를 새겼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럼 왕자 새기면은 그게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깊이 빠진다는 건 자신이 어떤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 부재다. 그러니까 목적은 강해요. 다시 말하면 무속을 신봉하고 나름대로 또한 뭐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강한 것을 의지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또는 권력을 갖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무속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나는 그것을 이루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지 못한 것이에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스님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기도하십시다, 아니면은 뭘 하십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든 절에 와서 기도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리고 개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가져야 하면 된다. 나는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이 없으면은 그 인물은 그게가 한계인 것이에요. 한계. 큰 인물이, 진짜 큰 인물이 되질 못한다. 정치인도 높이는 권력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질 못한다. 큰 인물이 되질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무속신앙은 개인적 취향에, 개인적 바람에 지극적으로 치우친 그러한 이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삶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죠.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스님. 저는 이번 제목을 보고, 아침 논단 제목을 보고, 무속 의존 팬덤 정치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팬덤 정치라든지 정치 팬덤에 대한 그 확고한 이제 판단력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강의 도중에는 무속 의존에 대한 그 강의는 별로 없었는데, 직접 스님을 이렇게, 저는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뵐 일이 없는데 언제든지 스님을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를 보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민망할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뭐 소신공양이라고 자성 스님이 뭐 멀쩡한 암자, 그 아름다운 암자를 불지르고 뭐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뭐 불교에서는 소신공양이라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화범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뭐 연결식인, 우리가 말하는 연결식인가 갔을 때 대통령이 가서 그 이제 예를 드리고 하는 걸 보고, 불교계에서는 바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신 스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중이라고 다 중이 아이대, 부처 팔아먹는 중도 많다,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불교계 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스님이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무속 의존에 의한 정치가 아닌가, 이런 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스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조금
그래서 아마 어디 말사 주지도 못 가고 혼자서 저기 산속에 처박혀 살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어른 스님들의 눈치를 보고 좀 그런 사람 눈치를 보고 좀 비위를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좀 나름대로 말사 주지라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나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방화범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시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내부 말 못할 사정이 또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할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불교계를 위한 나름대로 이제 방화를 했다는 것 떠나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초기처럼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가졌다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아주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불교가 무속신앙하고 같이 동질로 취급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불만이에요. 오히려 무속이 불교를 등에 업고 무속의 일을 하죠. 무속인들 저 뭐 사찰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면 부처님을 모시고 해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부처님을 모셨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무속이 무속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또 뭔가 힘을 등에 업고 해야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속이 불상을 모시고 하는 것과 불교가 무속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좀 미흡합니다.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밑에 걸 누르시면 된다 그러는데 아까 요 밑에 거. 됐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스님 강의 듣다 보니까 불교는 역사적으로도 이 좌파의 평등을 기본 원리를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좌파에 가까운 그런 그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 내에 이런 유에 가까운 의견을 활발하게 내시는 스님들도 많고 또한 그 반대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역사적 고비마다 우리 불교계가 나라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민중을 이렇게 이끄는데 큰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지금의 불교의 현재에서도 좀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특정 세력들이 불교계 내에서도 정치 활동들이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계 내부에서 어떤 활동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단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불교신문과 이제 연계되어 있고 10년 동안 불교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고 기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내부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고 한 다리 건너서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내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따로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교 사상은 좌파라기보다 자기 부정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불교계에 이제 입문하게 되면 무엇을 배우느냐? 자기 부정을 먼저 배워요.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부정에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출가 전에는. 그리고 출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독교만이 바른 종교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우상이고 지옥 가고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소명감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쩌다 불경을 접하게 돼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불경을 접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경을 몇 개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불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출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정을 시작하는 공부에 익숙한 문화가 이제 절문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도 늘상 부정을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가 옳은 것인가 또는 또한 좌파의 정치는 또 옳은 것인가라는 각자의 나름대로 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상 안고 살아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진실 찾기 공부예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늘상 좌파도 아니고 늘상 우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 늘상. 그래서 뭐 줏대 없다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늘상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바른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길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스님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앞으로 불교 종단 내의 정치적인 관점도 그렇게 자기 부정과 자기 정치적 관점에 대한 부정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확정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질문 무속신앙에 대한 그 아주 깊이 있고 명쾌한 답을 주셔가지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생비량면에 곧 우리가 소풍도 가서 더욱더 소중한 말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도정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은 마치고요. 혹시나 뭐 옆에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뭐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